너 의사야. 그런데 아무나 며느리로 어떻게 들여? 대학 교수에 강남 사는 집 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둥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사 아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순애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애 씨와 아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골목을 걸어 가게로 가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도착한 곳은 만리장 성 30년 동안 제가 꾸려온 가게입니다. 냄비를 들어 올리는데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던 냄비들도 이제는 무게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저도 늙은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지만 이 육수를 끓여야 오늘 장사를 할 수 있기에 쉬지 않고 몸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깨끗한 물에 잘 다듬은 재료를 넣으며 그동안 얼마나 이 작업을 반복했을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셀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제 아들 태준이를 키워냈으니 몸이야 좀 상했다 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해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과 칼 자국, 굵어진 마디로 엉망이 된 이 손이 제 인생을 말하는 듯합니다. 찬장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태준이 학비라고 적힌 이 통장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지요. 저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쉬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준이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요. 등록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으며 교재비와 생활비 등 돈 들어갈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생의 끝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드디어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뿌듯함에 크게 한번 웃고 통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주문이 쏟아져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앉을 여유도 못 가져보며 계속해서 웍을 흔들었지요. 불꽃이 튀고 땀이 흘렀습니다. 알바생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음식을 내갑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데 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 아들 의사 됐다더라.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란다. 효자가 따로 없다라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저는 주방에서 슬쩍 웃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하지만 곧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이 친구 부모님들은 교수님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며 모두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집에서 웍 흔드는 아줌마밖에 되지 않아 늘 마음에 걸렸지요. 태준이가 어릴 때 학부모 상담에 가면 거친 손과 옷에서 나는 기름 냄새 때문에 다른 엄마들의 시선을 꼭 한 번씩은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준이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줘서 뒤돌아서 참 많이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저는 휴지통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불을 껐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식탁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소주 한 잔 하는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태준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지요. 수술을 2개나 연달아 해서 피곤하다는 말에 저는 걱정과 놀라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이 수술을 한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았지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내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지요. 우리 태준이도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호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계 사람이면 태준이 일도 이해해 주겠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태준이가 자기 가정을 꾸리면 정말 혼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자식은 떠나는 것이니까요. 토요일이 되자 저는 새벽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낡은 소파를 닦고 먼지를 털고 화장실을 닦았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가 들어섰습니다. 뒤에 맑은 인상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지요. 이은지라며 자신을 소개하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쁘고 단정하며 미소가 밝았지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깊게도 했습니다. 저는 은지를 보는 순간 너무나 만족스러웠지요. 셋이 식탁에 앉았고 저는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태준이가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지는 매 순간 대화에 성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겸손하기까지 했지요. 저는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여러 대화 끝에 부모님에 대해 묻는 순간 은지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태준이도 긴장하는 게 보였지요. 은지가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군요. 고아라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덜덜 떨면서 겨우 말을 하더군요. 저는 멍하니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예쁜 아이가 버려진 아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은지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준이가 급히 끼어들었지만 저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지요. 고아라니 부모를 모른다니 말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뿌리도 모르는 아이를 제 자식의 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는 순간 꺼림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잠시 멍하긴 했으나 저는 주저앉고 바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은지 씨. 이건 아닙니다. 태준이가 큰 소리로 저를 향해 그만하시라고 했으나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지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두 사람이 좋은 친구로만 지냈으면 한다고 말로 은지를 끊어내버렸지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지요. 은지가 일어서서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며 뒤돌아 뛰어나갔습니다. 태준이도 실망이라며 소리치곤 나가버리더군요. 혼자 남은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찻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저는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숙인 고개,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표정이 굳은 채로 태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지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태준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부모도 모르는 아이랑 결혼을 하냐고.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과 부모님을 아예 모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목이 메일 때까지 큰 소리를 쳐 태준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이는 한바탕 울더니 은지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시라고 반박하더군요. 저는 단호히 결혼은 본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라 말하며 뒤돌아서 버렸지요. 돌아서서 저는 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의사야. 의사 마누라는 좀 번듯한 집안에서 맞이해도 돼. 안 그래도 내가 이런 식당 아줌마라 창피한데 며느리까지 고하면 어떡해. 가만히 듣던 태준이가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신 거냐고, 그럼 식당 하시며 키운 저도 창피한 놈인 거냐며. 저는 대답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펑펑 울었지요. 그날 저는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주를 꺼내 한 잔, 두 잔, 세 잔 연거푸 마셨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한 것이지요. 세상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지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경험했기에 더 잘 아는 것이지요. 30년 전 제가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집 주방장이라고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경멸하는 표정까지 내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국집 딸을 왜 데려왔냐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중국집 딸년을 만나냐고 제가 물러서길 노골적으로 바라셨습니다. 어렵사리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부엌 일만 했지요.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지만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스런 가게집 딸년이라며 음식 장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없이 사는 증거인지 아냐며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악착같이 참았지요. 인정받고자 무수한 노력을 하며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이가 겨우 5살 때였지요. 시어머니는 태준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고 중국집 딸년한테 자기 집안의 씨를 맡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이도 울면서 제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께서 포기하셨고 다시는 저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우리 태준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키워낸 자식인데 이제 와서 고아랑 결혼한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태준이는 당당해야 합니다.
번듯한 집안의 며느리를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고생한 값입니다. 저는 소주잔을 비우며 마음을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3일 후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가게에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으로 오래된 단골이지요. 김 사장이 짜장면을 먹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태준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이 눈이 반짝이며 말을 이어나갔지요. 자기 조카딸이 있는데 나이도 태준이랑 비슷하고 약사라며 성격도 좋고 예쁘다며 칭찬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집안이 어떤지부터 되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아버지가 대형 로펌 변호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며 집도 강남에 있고 외동딸이라 하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의, 교수의, 강남의 외동딸이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조카딸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여 말하며 소개를 시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끄덕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기회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태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모양인지 차갑게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을 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 조카딸을 한번 만나보라고, 직업도 약사고 집안도 좋아 내 짝으로 좋을 것 같다며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지요. 태준이는 화를 내며 은지가 있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약속을 했으니 만나라며 화를 냈지요. 그래도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눈물이 났지요. 고아는 정말 너무 싫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태준이가 엄마 울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마음을 푸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태준이가 결국 한숨을 쉬며 알았어요. 딱 한 번만요라고 말했지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태준이가 김 사장 조카딸을 만나면 은지 같은 고아는 눈에 안 들어올 것이지요. 저는 김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태준이도 좋다고 하니 약속을 잡자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기뻐하며 토요일 저녁 어떠냐고 물었고 강남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지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이나 들떠 장사를 하면서도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으셔. 저는 아들 소개팅 주선했다고 상대가 변호사 딸의 약사라고 말했지요. 아주머니는 너무 부럽다며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다며 축혀 세워주셨고 저는 뿌듯했지요. 하지만 가끔 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숙인 고개, 그 눈물이 말이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준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 7시 강남 레스토랑이라고 일러줬습니다. 태준이는 짧게 네라고 대답만 하더군요. 저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정장을 꼭 입고 가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어서 7시가 되기를, 소개팅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지요.
저녁 8시쯤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딸이 태준이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것입니다. 늦은 저녁 무렵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히 받아 어땠냐고, 유진 씨가 어땠냐고 물었지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저는 예뻤냐고, 말은 잘 통했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지요.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저는 은지밖에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은지가 뭐가 그렇게 좋아? 부모도 없는 애가 뭐가 좋냐고. 태준이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은지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은지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며칠 후 평일 오후 3시쯤 손님이 한 차례 몰아쳐 나간 뒤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처음 보는 아가씨가 가게로 들어서더군요. 느낌상 유진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앞치마를 벗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러 왔다더군요. 저는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눈 뒤 식사를 권하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고맙습니다라고 상냥하게 대답은 했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선 유진의 시선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테이블들,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등 가게 안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손으로 코밑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마 기름 냄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하게 앉으세요라며 의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는 의자 앞에 서더니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의자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유진이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질 못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자장면을 만들었습니다. 30년 경력입니다.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장면을 들고 나와 내놓으며 30년 비법이라 맛이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젓가락을 들더니 그릇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묻더군요. 그릇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당황하며 식기세척기를 돌려요. 깨끗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으로 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먹지 않았지요. 그냥 건드렸을 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죄송해요.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라고 권했지요. 유진은 정말 괜찮아요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컵을 들더니 입술을 살짝 댔습니다. 마시지 않았지요. 그냥 입술만 댔을 뿐입니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인 것 같더군요. 유진은 종종거리며 가게 앞으로 나가 통화를 하더군요.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한다고 목소리를 낮춘 듯 했으나 제 귀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시어머니 중국집에 왔다고, 완전 오래된 허름한 가게라고,
태준 오빠가 좋으니 참아야지 별 수 있냐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빨리 나가고 싶단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통화가 끝난 유진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손세정제를 꺼내 손에 꼼꼼히 발랐지요. 죄송해요. 제가 깔끔한 편이라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괜찮지 않았지요. 유진이 가방을 챙기며 오늘 뵙게 되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하며 일어서더군요. 서둘러 나가려는 모습이었지요. 저는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진이 곧바로 손세정제를 또 바르는 모습을 말이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봤지요. 유진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자장면, 제가 정성껏 만든 자장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앉았던 의자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제 가게가 더러웠던 걸까요? 제 음식이 불결했던 걸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봤습니다. 제가 매일 닦는 싱크대입니다. 옷을 봤지요. 제가 매일 씻는 옷입니다. 다 깨끗했습니다. 30년 동안 깨끗하게 장사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기름때가 튄 앞치마, 거친 손, 지친 얼굴이 보였지요. 유진의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티슈로 의자를 닦던 모습, 그릇을 의심하던 눈빛,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지 않던 모습, 손 세정제를 바르던 모습,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도 않던 모습, 빨리 나가고 싶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지한테 했던 것도 이거였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제 표정이, 제 태도가 유진이랑 똑같았습니다. 은지가 고아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얼굴을 굳혔었고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은지를 밀어내버렸습니다. 유진이가 제 가게를 깔본 것처럼 저 역시 은지를 깔보고 무시했던 겁니다.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지도 이렇게 아팠겠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은지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속사정을 다 아는 옆집 언니가 가게에 왔더군요. 순애야,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털어놨습니다. 어제 아들 소개팅 상대가 왔는데요. 제 음식을 더럽다는 듯이 손도 안 댔어요. 의자도 닦고 손 세정제도 바르고 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장사하는데. 30년 동네에서 소문난 집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은지한테 똑같이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제 표정이, 제 태도가 유진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은지가 고아라는 걸 알았을 때 제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은지를 깔봤어요. 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지도 이렇게 아팠겠죠? 제가 정말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은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들고 태준이 번호를 눌렀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태준이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은지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놀란 것 같아.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과하고 싶구나.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진심이냐고 묻더군요. 그래, 진심이야. 엄마가 크게 잘못했단 걸 이제 알았어. 너한테도 많이 미안하구나. 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은지 번호를 보내주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었다고 얘기해야겠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내 저는 용기를 내어 은지 번호를 눌렀지요.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은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은지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곤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 씨, 나 태준이 엄마예요. 전화 너머로 은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은지 씨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괜찮다고 답을 주더군요. 이틀 후,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지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만 가더군요. 카페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은지는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것이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정말 미안해요. 은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은지 씨한테 너무나 상처를 줬어요. 은지 씨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고아라는 꼬리표로만 봤어요.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 씨.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지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은지 씨에게 한 것처럼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한 마음까지도 드는 일인지 겪어보고서야 깨달았어요. 나이를 잘못 먹은 거죠. 은지 씨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은지가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더군요. 저는 그 손수건을 받으며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지 씨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너무 편협했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은지의 손을 더 꽉 잡았지요. 아니에요. 이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더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음이 났지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는 은지를 봤습니다. 이 착한 아이를, 제가 상처를 줬던 이 아이를 말이지요. 우리 태준이가 은지 씨를 사랑하는 이유를 뒤늦게라도 알아볼 수 있어 다행이에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태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존경해요. 혼자서 오빠를 의사로 키우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 씨, 나를 용서하고 내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지를 꼭 안았지요. 은지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서로를 아는 채로 말이지요.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태준이를 불렀습니다.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집에 왔지요.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저는 태준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은지 씨랑 결혼해라. 엄마가 축복한다.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이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은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구나. 네가 은지 씨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묻더군요. 정말이에요, 엄마? 저는 웃었지요. 그래, 정말이다. 엄마가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어.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안았지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30년 동안 키운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요. 며칠 후, 김 사장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지요. 순애 씨, 우리 조카딸이 태준이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죄송해요, 김 사장님. 태준이가 조카 따님과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다른 사람과 결혼 얘기를 하네요. 김 사장은 놀라며 네, 누구요? 설마 지난번에 그 고아 아가씨는 아니죠? 맞아요. 그 아이예요. 고아지만 정말 바르고 좋은 아이예요. 제 며느리로 딱이에요. 김 사장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서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제 며느리는 은지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친정 식구가 없었지요. 하지만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계셨고 함께 자란 친구들도 있었지요. 저는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친정 엄마처럼 은지를 키워주신 분이었지요. 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게 딸과 같은 아이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도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은지와 함께 예물을 사러 갔습니다. 금반지를 골랐지요. 저는 은지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예쁘다, 은지. 은지에게 아름다운 한복을 골라줬지요. 그리고 저도 한복을 맞췄습니다. 한복을 맞추면서 식당 주인답지 않게 화려하단 생각이 스쳐 지나가 갑자기 움츠려 들더군요.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운 중국집 사장입니다. 부끄러울 것 없지요. 저는 당당하게 화려한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지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께 인사를 한다고 정신이 없어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식장 도우미 분이 오셔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군요. 사회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음악이 흐르고 버질로드가 펼쳐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이가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았지요. 저는 하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순간을 거의 망칠 뻔했지요. 제 편견 때문에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패백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와 은지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지요. 저는 은지를 일으켜 세워 꼭 안았습니다. 은지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은지의 등을 토닥였지요. 내가 감사하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며칠 후, 저는 중국집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했지요. 그런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지요. 은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돕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좋지. 우리 은지. 저는 은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아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는 착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제 아들을 저만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은지가 완성된 짜장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첫 짜장면이에요. 잘했어, 은지. 정말 잘했어. 우리는 함께 그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30년 동안 이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일을 성실하게 했지요. 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은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애 씨의 편견으로 좋은 며느리감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금세 깨닫고 반성하는 순애 씨가 멋지단 생각이 듭니다. 둥근 이야기는 또 다른 세상 사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